안녕하세요. 국정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불상으로 보는 정읍의 불교 문화입니다. 이제 정읍에 사시고 다 정치인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읍이 조선시대에는 어떤 고을들이 있었죠? 조선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부, 정읍, 태이 이렇게 세 고을이 있었습니다. 네? 소리 조금 막혀.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폰은 네, 잘 들리세요? 예. 이제 동국여지 승남은 조선 전기에 관련된 육지들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고부의 세계, 태인의 세계, 정읍의 좀 7개 정도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 전기에는 여러 사찰들, 유교, 특히 성리학을 운동했던 만큼 많은 사찰들이 폐사가 되는데요. 그런 여파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1799년에 만인된 범우고에는 앞서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조선 전기보다는 더 많은 사찰들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당시에 이제 승병들이 전란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란 후에 이제 불교 재건운동을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내장산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들이 들어선다는 것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정읍 지역에는 지금 한 10개 정도 대표적인 불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려시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선시대까지도 궁금합니다만 대부분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불, 보살상인데요.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백제 때 불상이 정읍 보아리 석불 불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제 현재 보아리 석불입상 부처당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호각 안에 두 분의 석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성명이잖아요. 정읍 보아리 석불입상 있는 곳이. 이 소성과 가까운 곳이 바로 이제 고부 진화야 소성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읍의 여러 고을 가운데 고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부군이 가장 큰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고부는 군이었고 정읍과 태인은 현이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런 만큼 고부의 위상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 위상이 높았던 것은 단순히 조선시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려시대, 더 이어서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백제시대까지도 고부는 이 지역의 어떤 행정의 중심, 군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읍 고부 구읍성을 이제 저희가 고사부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에 대한 발굴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성벽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벽들은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백제에서 성을 쌓는 기법이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정읍 고부구읍성은 백제 때 만들어진 천성을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개축하고 보완하고 보수했던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이런 대형의 네모난 물을 저장하는 식수정이 있었고, 지금 밟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사부리 성을 발굴하고 나서 새로 복원하고 정리한 이유였습니다. 이 성의 입지가 어떠세요? 공중에서 찍었는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은 이런 평야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성 안에서 저 멀리까지 여기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넓은 지역까지 또 관측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고구성의 어떤 입지적인 중요성 때문에 백제 때부터 어떤 중앙 세력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우 문선리 도계비에 있는 백제 횡혈식 석실굴입니다. 이렇게 고부 지역에 백제 때 산성을 쌓고 또 백제 중앙에서나 볼 수 있는 횡혈식 석실굴, 그러니까 백제 귀족의 무덤들이 다수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고부가 백제 사비 시기에 가장 지방 통치제도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제기제는 고부군에 대해서 본래 백제의 고사부리 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경덕왕 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고사부리 군 안에 영양, 그러니까 백성으로 있는 예를 들면 정읍시에 신패인이 있고 지금 연지동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사부리 군 안에 세 개의 영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컸던 것이죠. 중국 사서인 주서에 따르면 백제의 지방에는 5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중방은 고사성이라고 합니다. 이 고사성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고사부, 고부를 의미합니다. 이 고사성은 또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백제 부흥운동 세력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 요정 백제봉기에 따르면 661년 3월, 이때는 백제가 멸망한 이후이죠. 신라왕 춘추가 김홍을 보낸 이 유인계, 중국 당나라 장수입니다. 유인계를 구원하게 하였는데 보사에 이르자, 이 고부 지역에 이르자 복신,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 부흥운동의 세력의 중심이었죠. 복신이 맞춰서 패배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사 지역, 이 고부 지역은 어떤 백제에 대한 강한 백제 중앙과 강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백제 귀족들이 오랜 기간 터를 닦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방성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 사서들인데,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남방 구지하성이나 서방 밀도선상이나 이런 것들은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방 고사성은 이 고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부 구성, 그리고 은선리의 그런
벽제식, 행여식, 석실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역이 고부 지역이 벽제 중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잠깐 보여드렸던 정읍 부활이 석불 입상도 바로 이 고부 지역, 이 벽제 중광이었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읍의 대표적인 불상인 고부 고읍성, 죄송합니다. 부활이 석불 입상을 살펴보려면 우리나라의 불상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떠한 모습을 거치면서 변모했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교가 불교라서 이런 불상의 예보를 자주 들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성현 학예사님 이제 불교가 종교가 불교시니까 절에 가면 부처가 한 분만 있나요? 아니면 또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 세 분이 계셔서 또 거기에 또 각각 협시보살이 계신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말씀처럼 큰 절에 가면 거기에는 석가모니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다양한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일례로 경주 불국사 다들 가보셨죠? 불국사 안 가보셨나요? 다들 가보셨을 것 같은데 불국사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 곳은 대웅전이라는 정관이 있죠. 이 대웅전에 있는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현세의 부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윤회한다고 하죠. 그래서 현세 부처 앞서서 7분의 부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는 7번째, 과거의 7불 가운데 마지막 부처인 연등불에게 너는 다음에 태어나면 성도에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과거 현세의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부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국립익산박물관인데요. 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부터 옆에 있습니다. 미륵사는 미륵불의 어떤 미륵불, 이제 미래의 56억 6,700만 년 후에 부처가 이 땅에 나와서 세 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미륵 화생을 절에 그 영혼을 담아서 절을 만든 절인데요. 이렇듯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 부처가 있다. 또 다르게는 화엄경에서 나오는 부처인데요. 진리 그 자체, 보이지도 않지만 진리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비로자나불이고요. 이 비로자나불이 있고 또 이것이 석가모니불처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 부처가 있고요. 또 아미타불이나 다른 낙사불이나 이런 것들처럼 중생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몸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부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삼신불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막바로 연결되거나 이런 꼭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처라고 하는 존재는 깨달음을 얻은 자 그리고 아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매우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32기상 80종
이것만 해도 뭐 112가지의 모습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몸에서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빛을 표현한 것이 지금 보신 광배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청유리색이고, 지금 절에 가면 부처의 머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라면 하면 그 뽀글뽀글한 머리카락을 라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발이라고, 말려져 있는 머리카락을 나발이라고 하는데, 청유리색이고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또 눈썹과 눈썹 사이에는 흰 털이 나 있다고 하죠. 이것을 백호라고 하는데, 그럼 불상에서는 보석, 수정이나 뭐 요리라든가 이런 보석을 박아놓긴 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제 부처가 이제 특정 부처가 짓는 손 모양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가 짓고 있는 손 모양은, 이 손 모양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악기가 나타나서 너의 깨달음을 증명해봐라 라는 유혹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이라고 하면 내가 깨달았는데 너는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하겠죠. 석가모니 부처는 그러지 않고 선정, 배에서 양손, 배 부분에서 양손을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른손, 그 자세에서 오른손만 이제 오른쪽 무릎 위에 돌리고 손가락으로 땅을 향하기 위해서 땅의 신에게 나의 깨달음을 증명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에는 꼭 이러한 직원인의 자세를 취합니다. 아미타불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을 변하기 때문에 취하고 있는 손 모양도 매우 다양합니다. 약사불은 말 그대로 부처의 이름 그대로 약사, 병든 사람을 고쳐준다는 존재입니다. 이 약사불은 또 병든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식량을 주고요, 전쟁과 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평온을 준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사불은 약단지 같은 것을 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정문화원의 이성현 연구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처 좌우에 보살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것이죠.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아니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보살의 모습은 그래서인지 아주 존귀한 귀족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관을 쓴다거나 목에는 치렁치렁 장신구를 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좀 다른 보살과는 다른 모습의 보살상이 있는데요.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머리가 이제 윗머리이고, 그러면서 보관 같은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특이한 존재인데, 원래는 지장보살은 부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자신만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좀 절에 가보시면 영부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락부락한 천왕상도 있고 또 잘 아시는 염라대왕 포함된 시황, 사람이 죽으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그 시황, 그 중앙에 바로 이 지장보살이 있어요. 이 지장보살이 바로 이제 사람이 죽음을 벗으면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루트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남도,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기도 하죠. 기존에는 무조건 중국 혹은 이런 중앙아시아의 영향이 강했을 거다라고 의식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바닷길을 통해서 남방불교도 그리고 남방불교의 불상도 한반도에 유입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뚝섬출도 금동굴 자상입니다. 고구려 불상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아름답다 아니다 그냥 느낌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반말이 올 네? 반말이 없이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훼손이 심하다고요. 아, 훼손이 심하다고요? 네, 얼굴이나 이런 것들에서 훼손이 심한데요. 실은 뭐 훼손이 심한 부분은 여기나 여기 좀 몇 군데 있고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얼굴 이렇게 눈, 코, 입들이 보이죠?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눈인지 코인지 얼굴인지 입인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이 위를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있어야 선정인인데 아무래도 조각 수법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이건 부처가 앉는 것을 대자라고 하는데요. 이 대자 앞에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같아 보이세요? 요거하고 요건데 그냥 느낌을 얘기하시면 되죠. 정답은 있습니다만 정답을 얘기하는 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요게 이제 다리, 얼굴이 있습니다. 실은 이게 사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사자 같지 않죠? 아마 이제 초기의 불상들은 이렇게 조각 수법들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를 가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에서도 오래된 불상인데요. 중국 54세기의 불상인데 이러한 사자를 앞서 재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불상은 그래도 얼핏 봐도 동물의 형상 같고 꼭 사자같이 사자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또 손도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방해서 이런 것을 답습해서 한반도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불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얼굴 모습입니다. 이 얼굴을 보시면 초기 이제 중국 불상인데 중국 사람 같으세요?
중국 사람 같아요? 서양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 중동 아시아 중동 말씀하셨고요. 서양인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은 이런 불상들은 인도의 북부 지역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까 한반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불상이 중국의 불상을 모방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얼굴의 모습을 보면 수염도 나있고요. 코도 오똑하고 이렇게 눈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동양인의 얼굴과는 좀 다르죠. 인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사람들 이렇게 피부만 색상같이 어족도 그렇고 인종계통적으로도 서양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렇게 앞서 보셨던 것들을 좀 중국화된 불상도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후조 건무 4년명 금동불 자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정인을 제대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조각적 미술으로 배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 출토 금동불 자상은 이런 초기에 만들어졌던 중국의 불상들이 인도풍의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가 중국화를 돕기 시작할 무렵 그것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이렇게 흉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상은 속이 비어있죠. 주물이 매우 얇습니다. 조각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상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을 파내고 거기에 내용토와 외용토 그 사이에 밀랍을 바르고 밀랍을 녹이고 외용토를 더 씌워서 만드는 그런 불상의 두께를 매우 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의 모습도 얼굴의 모습도 또렷해지지 못하는 거죠. 기술적 한계를 불가합니다. 한반도의 초기 불상은 이러한 중국 것을 모방하면서도 그 기술이 중국에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모은 거하고 손 한쪽 손은 중국어에서 무슨 뜻인가요? 어디 말씀이죠? 아까 그 손을 들고 한쪽 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뚝섬 출토 불상은 이제 이건 고구려 고궁벽화인 장천 1호분 내부들인데요. 이 불상에서 이것도 이제 부처의 모습인데 손을 모으고 배에서 모으고 있고 대좌 좌우에 사자가 세워져 있습니다. 초기 사원, 고구려 사원에서는 이런 불상들이 어떤 주종들, 불전의 중앙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에서는 바로 이 뒤를 이어서 만들어진 이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금동불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여전히 손을 배에다 대고는 있지만 얼굴도 뭐랄까 윤곽이 더 잘 드러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은 있지만 통으로 부어서 만든 것과는 다른 조각 기술적인 진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런 마투라나 석불 같은 것이 중앙아시아 경명사 석불 같은 도난 석불이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북이 때는 이러한 모습의 금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이 불상은 어떠세요? 앞서 보셨던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에서 대부분 어떤 비슷한 모습, 육감적인 이러한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불상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불상과 이 불상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손을 몸에서 떼었다니까요. 손을 몸에서 이렇게 떼서 조각을 했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우 조각적인 기술적으로 이제 진보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네? 서 있는 불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이렇게 겉옷이 매우 얇아가지고 몸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앙아시아 혹시 신장 이구르 쪽에 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이제 투르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여름이 되면 기온이 건조하긴 하지만 50도,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거기 답사를 갔는데 진짜 추운 데가 5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매우 옷이 얇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중국 불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비족이 선 나라이고요. 중국 북방, 그러니까 지금의 신장 이구르 쪽에서 넘어온 이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옷이 얇고 몸을 드러내는 것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웅강석굴 약 460년 무렵에 만들어진 웅강석굴에서도 살짝 덮고는 있지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불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굴곡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한 불상이 이제 480년, 한 500년이 되기까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북이 정광 5년명 불상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불상과 50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광배가 되게 화려해요. 광배가 화려하고요. 불상 자체에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되게 지금 보시는 이 사이에 북인은 자신의 이제 선비족 고유의 문화를 버리고 중국 본토에 있던 한족 문화를 따르려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한화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북이 정광 5년명 불상인데요. 양쪽 어깨가 그래도 넓어가지고 듬직하고요. 옷이 얇고 오른쪽 어깨도 가슴과 어깨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불상은 몸이 매우 얼굴도 길쭉해지고 몸도 길쭉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옷의 자체가 매우 두꺼운 느낌을 받으시죠. 또 좌우로 뻗쳐 있는 이러한 도식적인 옷주름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화 정책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중국 한족들은 이런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주요 종교는 도교였습니다. 도교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기가 발산된다라고 하는 라고 의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뻗쳐 있는 이런 옷자락들은 그리고 주변에 화려한 하얀 무늬, 요동치는 것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국 한족들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매우 가늘고 얇은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자 고구려에서도 그러한 불상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가 7년명 금동굴 입상입니다. 이 영가 7년명 금동굴 입상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구려 불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의령에서 발견됐는데 고구려 불상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은 이 뒷면에 새겨져 있는 영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을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이 두 불상은 유사점이 많죠. 얼굴은 길쭉하고 몸도 길쭉하면서 어깨가 매우 좁아져 있고 옷도 매우 두껍고 좌우로 어떤 펼쳐진 옷자락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도 있지만 이런 두툼한 연꽃이라든가 어떤 약간 평온한 좀 경직되어 있는 것을 중국 불상과 달리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에서는 고구려적인 특징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불상을 고구려 불상이라고 했는데 이 뒷면에 이러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가 7년 영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김인년이라는 것입니다. 김인년은 539년, 599년, 400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서 중국 불상에서도 500년대 초에 이러한 이 영가 7년명 불상과 유사한 불상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400년대 불상은 아닙니다. 또 그 뒤에 불상도 아닌 것으로 봐서 539년, 김인년이 539년에 만들어졌을 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나라가 곧바로 나왔는데요. 고려국 낙랑. 고려국은 이제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려 18년 건국된 왕건의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구려는 고려, 구려, 고구려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이 낙랑은 평양을 뜻하고요. 평양의 동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경과 제자, 예수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천불 가운데 29번째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불상을 1000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널리 유포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남 우령에도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널리 유포했던 만큼 고구려 불상이 뭔가 7년의 불상이 동남 우령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63년 그리고 571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고구려 불상은 이 불상은 앞서 보셨던 영가 7년명 불상과 그래도 큰 변화가 없지만 이 불상은 어떠세요? 굉장히 얼굴에 이제 살집이 올라와 있죠. 또 몸도 둥글둥글해지고 좌우로 뻗쳐 있는 옷자락도 옆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아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이러한 약간 살집이 있는 그러면서 부드러워진 불상이 만들어질 때가 독립되는데 그러한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의 불상과 달리 동이의 불상은 곡선이 좀 더 강조되어 있고 얼굴의 미소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 양쪽 돌에 부사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변화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기가 동의와 서의로 바뀌는데 이것은 서의의 불상 특징이고 이런 서의 불상의 특징은 이건 평양 어머니 사진은 이런 불상에서 보이는 양평출도 불상도 마찬가지고 신라에서도 초기 불상은 바로 이 영가 7년명 불상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이 금동 불상은 영가 7년명 불상처럼 좌우로 뻗쳐 있는 옷줄은 보이고요. 이러한 오른쪽 왼쪽 손목을 넘기고 있는 모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상에 비해서는 약간 좀 조각적으로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이런 중국의 영향이나 고구려 불상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신라의 모습, 신라적인 것으로 바뀌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금동굴 불상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른손에 이러한 약단지 혹은 보주 같은 것을 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불상을 이렇게 보조를 쥐고 있어서 약사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아이 같은 얼굴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보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신라에서만 만들어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위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점, 이 불상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불교에 심오한 그런 사상체계보다는 자신의 그러한 공공한 생활들을 계속 곧바로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불교를 흡수했던 것이 아닌가 신앙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금동 관음보살 불상이고요. 도관의 화불과 정병을 쥐고 있는 모습은 관음보살의 어떤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이렇게 이제 조각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한 이런 불상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거창출토 보살상 같은 뭔가 얼굴에 있어서 뭔가 이제 종교적인 경외심보다는 조금은 뭔가 친숙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중국에서는 동리와 서의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북제와 북주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북주의 불상들은 이렇게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몸체가 사등신으로 변모합니다. 얼굴의 모습에 있어서는 매우 천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얼굴 실체의 비례를 봤을 때 약간 4등신에서 4.5등신 정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북주 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경주 백이 조 삼전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경주에서 서남산 쪽에 있는 선방사터에 있는 백이 석조 삼전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은 매우 천진한 아이 같으면서도 얼굴이 매우 크고 그래서 신체 비례가 4등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삼국유사의 상화령의 이름을 보고 절로 올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경주 상화령 석조묘 삼전보불상입니다. 이 불상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리석조 선정부보다는 좀 더 정교해졌지만 아이 같은 몸체 그리고 사등신의 신체 부여를 부리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 백제에서도 초기에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영가 7년명 금동 도입상이나 북이 정광명간의 불상과 유사한 불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산 보원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도입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산과 부여 사이에 있는 외산인데 거기에는 바위 내면에 내부의 불상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상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좀 조악한 불상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 중엽이 되면 백제에서는 백제 불상은 이제 어떤 백제 특유의 고유한 미의식을 찾아가는데요. 그 이후에 초기의 불상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을 보셨죠. 6세기 중엽이 되면 완전히 큰 변화를 겪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백제가 6세기 전반, 500년대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남조의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중국 양나라로부터는 양나라에서 그 불교 미술, 불상을 만들고 사원을 만드는 장인들을 파견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전적으로 이런 백제 불교 미술, 그 불상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어떤 인적 감각을 떴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제인의 미소라고 하는 이 분소리 출토 납석제 불자상입니다. 이 불상 어떠세요? 뭐 이런 손을 배에다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은 앞서 본 초기의 뚝섬 불상이나 이런 불상하고 큰 차이를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모든 면이 달리고 물론 곡돌이라고 하는 매우 무른 돌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제 백제인들이 추구했던 그런 문화,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것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러한 보살상들입니다. 그 부여 분소리 사주 출토 공동 보살입상은 앞서 보셨던 납석제 열애 자상과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동안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여 실기 출토 이렇게 좌우에 뭐 지느러미처럼 펼쳐져 있는 옷자락은 중국 북이 정광문이나 500년대 초에 불상이나 영가 7년문 불상 같은 그런 불상과도 닮아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뾰족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인적의 북이와 고구려 초의 불상과는 달리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여 분소리 출토 납석제 불상은 이런 영명 원년이고 중국 남제인데 483년 이런 불상 중국 남조의 어떤 불상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중국 남조와는 다른 모습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제화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제
백제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까지 이런 앞서 신라나 고구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례와 완벽한 조각적 원숭이들이 보살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주 무당 출토 금동 관음보살상이고 교양 출토 금동 관음보살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들은 지금 중국에서 수나라 때 만들어진 보살상의 영향도 있습니다. 수나라 보상에서 보는 이런 X자로 교차하는 사슬이고 이러한 정신의 형태, 목걸이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얼굴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백제화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교양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과 유사한 것이 경상북도 선산, 지금은 구미시죠. 선산군 안에 구미 여기 있었는데 구미가 커지면서 구미 선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지고 구미가 되었는데 구미출토 금동 관음보살 입상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영가 7년명 불상을 말씀드릴 때 꼭 출토지 경남 우령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고구려 불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상은 신라 땅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앞서 보셨던 7세기 전반 신라의 불상이나 보살상과는 전혀 다른 백제 보살상의 모습과 유사해서 아마도 백제에서 만들어서 신라의 목표한 그런 보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제 중국 북위가 동이와 서해로 바뀌고 서해가 북주가 되고 동이가 북제가 됩니다. 동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이 약간 얼굴이 살집이 둥글둥글한 불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은 것이 백제 불상입니다. 다만 이제 신체가 매우 장대해지고 기골이 정대진다. 신체가 길쭉해지고 이런 비례로 변하는 거죠. 복주의 불상이 아이 같은 얼굴, 사등신의 비례 같은 것에 대해서 복주의 불상이 매우 큰 어른 같은 다성량한 성 같은 모습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안 마을 삼존입니다. 불상의 모습, 신체 형태를 보면 아까 보셨던 백제 불상,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경주 배리 삼존불이 엄청 크기가 큽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그렇지만 얼굴이 매우 커가지고 사등신의 비례를 보이는 것과 달리 얼굴이 적당하고 대신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신체가 길쭉해서 완전히 다른 비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발전한다는 것이고요. 이 불상은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절에서는 주로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좌우에 보살상이 있다라고 이동훈 연구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상은 어떠세요? 가운데 보살상이 있고 좌우에 불상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제 보살상이 이런 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불상을 보면 이 불상, 부처상에 비해서 중앙의 보살상이 약간 뒤로 같은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 두 부처상이 중심이고 이 보살상은 이 두 부처를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보살상을 왜 가운데 뒀을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태양마을 삼존불이 있는
입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이제 가장 백화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 턱에 있는데요. 바다를 향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부들, 이 뱃사람들은 바다에서의 그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로 불교에서는 관음보살을 뽑습니다. 이 보살상이 보주, 둥그런 구슬 같은 걸 쥐고 있는데, 통상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남조에서는 이런 구슬을 쥐고 있는 보살상은 관음보살. 그래서 이 관음보살상은 태안에서 멀리 그 중국으로 항해했던 사신단이라든가 어떤 상인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이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 불상이나 보살을 보면 그 외국에서 이렇게 나온 불상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승려분들이 육식을 않지 않습니까? 초식을 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쪽 보면 아까 그 사진들 보면 저 풍채가 크고 체구가 크거든요. 그 사람들은 육식도 하는 그런 그 승려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초식을 합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그 살생을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초식을 했느냐 육식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비교적 몸이 안 그렇게 그렇게 있다시네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바뀌잖아요. 1950년대 미스코리아와 2000년대 미스코리아와 2020년대 미스코리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1950년대는 약간 통통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상은 지금의 초상화나 초상조각처럼 어떤 인물을 그대로 묻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회, 그 국가, 그 시대에서 가장 불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라고 유식했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채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이것은 그 승려가 혹은 부처가 실제로 부처는 보이지 않죠. 석가모니 부처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한참 후에 200년 후에 불상을 만들어집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를 그대로 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면 이런 모습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기의 불상, 요 삐쩍 마르고 얼굴도 길쭉하고 어깨도 좁고 몸매가 젓가락처럼 가느잖아요.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모습이어야만이 우리가 신승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야 라고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백제와 신라의 불상이 달라진 것은 백제인과 신라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5세기와 6세기와 7세기의 불상이 다른 이유도 각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불상이 가장 신령스럽다, 어떤 모습을 해야 우리의 어떤 신앙심이 우러난다, 이런 것들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보는 거라고 보십니다. 아무튼 이 서산 마이불은 앞서 보셨던 그러한 국제불상의 영혼을 완전히 백제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얼굴에 매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불상을 보시면 각기 좀 어떤 차이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마에가 저것은 점이 없고 이러면 점이 있네. 보시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있는 분은 부처이고 좌우에 있는 분은 보살입니다. 이건 점이 아니라 백호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수정이나 유리나 이런 걸로 박아놓습니다. 부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기상 80종이라고 해서 사람과 다른 112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백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잘 지적하셨는데 이건 열애상이고요. 이것은 좌우는 보살상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느껴지세요? 다른 불상이나 요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 보셨을 때 수인요? 네, 그건 이제 뭐 당연히 약간 웃는 상. 웃는 상이요? 맞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건 다른 불상과 달리 웃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부처의 모습으로 눈을 반쯤 떴다라고 해서 반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좌우에 있는 보살상들은 눈을 반쯤 감았는지 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반개하고 있는데 이 보살상, 이 부처상은 눈을 활짝 뜨고 있죠. 더더군다나 종교적인 신상이라면 이거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보일 정도로 괜찮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숙한 종교의 예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의 당시의 모습을 마치 생생하게 서상화를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좌우의 보살상과는 또 이 가운데 부처상은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스를 가만다느냐 무슨 소리 양쪽에 손 표정도 벌써 틀리게 다 있어. 손 표정도 틀리죠. 이건 이제 굉장히 뭔가 제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정직한 남자 어른 같고요. 반면에 이 보살상은 아기 같은 미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아기 같지 않으시려고. 이 보살상은 제 생각하기에 부자를 바라보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동글에 웃고 있는 어머니 상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흔히 방가살상인데요. 방가살상은 한국에서는 미륵보살 56억만 년 후에 이 땅에 나타났다는 미륵보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의미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이기도 하고요. 어떤 당시 백제화된 대표적인 불교 조각, 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상하령 유럽삼전볼 직상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체 비례가 주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사등신의 표현이고, 반면 이 백제 서상마을은 백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제가 이제 7세기가 되면 제가 이제 익산박물관에 있다 보니까 익산 지역에서는 백제가 7세기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원래부터 천도는 아니고 수도가 두 개여서 부여와 익산 이렇게 두 개가 병행되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익산에는 백제 수도 사비 웅진 일대를 제외하고 이 익산과
지금 우리 정읍에 있는 정읍 보아리 딱 두 군데만 불상, 이런 석불 움직일 수 없는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금동굴은 작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석불은 그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백제의 땅이 전라남도, 충청도 일대를 다 어루고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북쪽으로는 서산과 태안, 예산, 그리고 수도인 사비, 그리고 그 직전 수도인 공주, 얘만 이런 석불들이 만들어졌고요. 남쪽으로는 익산과 바로 이 정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익산 연동리 석불은 중국의 이제 7세기 전반 초당의 불상과 이러한 주름이라든가 신체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얼굴은 원래의 짝이 아니라 없어진 것을 후대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려놨다고 합니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백제불상 가운데 가장 남쪽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읍 보아리 석불일상입니다. 정읍 보아리 석불일상 보호각을 짓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눈과 뭐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훼손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훼손당했지만 몸체 그리고 광대 일부도 깨졌지만 신체와 손 대부분이 원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보셨던 백제 불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우 옷자락도 얇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 불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한쪽 엉덩이를 살짝 옆으로 뺐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몸을 이렇게 튕기면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삼복 자세, 이복 자세라고 하는데 몸을 살짝 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던 그 이전 시기 불상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불상들은 이제 중국 산동성 청주 영웅사에서 만들어진 국제 때부터 당대까지 영웅사에서는 여러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수대 혹은 당초에 만들어진 이런 불상과 매우 불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서도 그러한 둥근 얼굴, 그러면서 살집이 오고 이런 모습에서도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정읍 보아리 석불일성은 태안마애군이나 서산마애군 같은 7세기 전반 백제 불상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당시 중국의 새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 보아리라고 하는 곳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과 이렇게 교통하기에 왕래하기 좋은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중국의 불상의 영향이 바로 곧바로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이 중방성, 고사보리성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백제 멸망 이전부터 중방성, 고사보리성을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 혹은 당과 오갈 수 있는, 예와 당과 백제가를 오갈 수 있는 그런 해상 교통로가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까운 부안 중막동
제사유적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부안 중학동 제사유적에서는 백제, 외, 당나라의 여러 이제 사신과 상인들이 제사를 지냈던 공간입니다. 이러한 정읍 부활이 섣불 입상은 단순히 백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후대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재현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정읍 부분이죠. 정읍 부활이 섣불 입상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 용웅 해정사실 섣불 입상입니다. 이 불상은 얼굴의 모습,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읍 부활이 섣불 입상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고려 때 갑자기 백제불상을 모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후백제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원은 경상북도 상주 가은은 현재 문경 가은 옆에서 태어난 인물인데요. 서남의 방수군의 비장으로 있다가 892년에 오진 뒤 현재 광주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자립을 하는 것이죠. 신라의 반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900년에 전주로 천도하는데요. 전주로 천도하면서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한, 변한, 진한 세 나라가 있었는데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뒤따라서 변환과 진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600년 전에 백제가 금마산에 건국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국사교육을 다 받으셨으니까 백제가 처음 수도를 정한 것은 어디죠? 현재 서울입니다. 하남 이해천이죠. 근데 변호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니 백제가 600년 전에 금마산, 익산을 건국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이제 전주 지역, 이제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주민들을 포섭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주민들은 당시 백제, 멸망한 백제의 우호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 멸망한 백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데 굳이 거짓말을 하는 작가들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소정방과 분유신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는데 내가 의자왕의 오래된 은권을 풀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호를 백제라고 하고 스스로 왕, 대외적으로도 왕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후백제 하는데 후백제라고 하는 후자를 붙인 것은 후대 삼국유사나 삼국사들이 쓴 후대인들이 쓴 사가들이 쓴 그런 명칭이고요. 번호는 스스로를 백제라고 보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견훤은 이제 백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지역민들이 백제의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제를 연상시킬 만한 어떤 상징물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익산 왕궁리에 만들어진 이런 옥진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이런 문경공암사 3층 석탑 같은 신라 후반에 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3층 석탑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이 기단부만큼은 신라 석탑의 기단부의 어떤 구조라든가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왕궁리 옥진 석탑이 백제 때 만들어진 석탑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은 당시의 신라적인 당시 시대의 기술로 만든 것이지만 형태만은
백제의 석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지붕이 매우 얇은 것이라든가 이런 상단에 두꺼운 각진 단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왕궁리 석탑과 가까운 미륵사지 석탑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제의 두 개의 석탑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얇은 옥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이런 사리장면과 5층 옥계석 부분에서는 이런 사리장면을 놓고 우선 왕궁리 5층 석탑은 이렇게 당시 9세기 후반의 기술에 더해서 백제 석탑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백제의 경험이 자기가 백제를 계승해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했던 만큼 자기가 백제의 후손이고 백제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 투영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백제 때 이러한 의식,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불교 미술품, 불상이나 석탑에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앞서 보셨던 정용리 석굴입상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제 고려시대 때는 소위 백제의 석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한 이런 7개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라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을 모방해서 만드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불산 축산리 3층 석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석탑은 굳이 이 백제 석탑에서 보이는 이런 건축물, 이건 이제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한 것이기 때문에 목탑의 부재를 일부러 깎아서 그대로 끼워 넣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석탑에서는 굳이 이러한 창방과 평방 같은 건축 가로로 지르는 건축 부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다른 석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산 축산리 석탑이 미륵사지 석탑을 모방해서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읍지역에 바로 이 은선리 3층 석탑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선리 3층 석탑은 지금 보시기에 1층 탑신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길죠. 하지만 미륵사지 석탑과 비교한다면 그 비례는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요게 1층이에요. 이게 1층입니다. 1층은 굉장히 높지만 2층은 추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투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담부의 조립 방식도 미륵사지 석탑의 기담부 조립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단절됐지만 이 미륵사지 석탑의 그러한 외형을 보고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붕돌인데요. 지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청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면서 매우 얇다는 것을 그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한편 충청 지역에서는 이러한 미륵사지 석탑을 재현하고자 했던 전라 지역과 달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부여 정림사지 석탑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여 정림사지 서천 비옥진 석탑인데요. 옥계석을 받치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한번 박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는데 이런 부재들을 그대로 묻어서 만드는 것이죠. 한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석탑에서는 백제계 석탑, 백제계 석탑을 하는데 고려 때 석굴에서도 백제계 석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춘천 지역에서는 용산 백태사 석굴과 천안 용화사 석굴인데 이런 것들은 뭐 백제 태안 마애불이나 서산 마애불을 그대로 재현했다기보다는 태안과 서산 마애불의 어떤 특정 요소를 이제 일부 차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귀가 저렇게 클까? 이거 저렇게 귀. 네네. 손도 엄청 크죠. 이 개태사 삼존 석굴은 실제로 사람 귀가 저렇게 컸을까 옛날에? 그건 이렇게 귀가 크고 손이 크고 발이 크고 한 것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부처를 표현하는 부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제 때 불상이나 신라 때 불상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은 용산 개태사 삼존 석굴이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 견훤의 아들 신검에게 항복을 받은 곳에 세운 절이기 때문입니다. 936년 신검에게 항복을 받고 그곳에 절을 짓게 하고 940년 이 절이 완성되자 사원경 법회를 직접 내려와서 펼치게 됩니다. 그런 만큼 후삼국을 통일한 후백제를 멸망시킨 역사적 장소인 것이죠. 거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손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권위가 복속한 후백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런 영혼을 담아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태사 석굴은 뭘 손에다 잡고 있는 네, 그거는 이제 가운데 불상과 보살상을 좌우로 손모양 이걸 잡고 있는 창같은 개태사 이거요? 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창 같은 것이 나무로 된 것은 오래되고 썩어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아닙니다. 개태사 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이런 백제계 석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정읍 노홍리 석굴입상과 남은 지방리 석굴입상인데요. 이 정읍 부활이 석굴입상을 묻어서 만든 것이 노홍리 석굴입상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읍 대구남 석굴입상도 이러한 노홍리 석굴입상의 전통성, 부활이 노홍리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성이 백제계의 불상의 전통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 백제 복고 양식, 소위 백제계의 불상과 석탑이 만들어진 곳은 백제의 수도였던 곳, 인근 예컨대 부여 장아리 3층 석탑, 그리고 공주 개정성 청량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정문사탑을 빗어서 만들었고, 익산 인근의 군산 대하면 죽산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이름사지 석탑을 빗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백제의 지방 거점, 백제의 거점이라고 하면 방성, 오방성을 의미합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백제 때 고사부리 성이 있었고 의선의 고봉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것의 모델이 될 만한 보아리 석굴입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런 모홍리 석굴입상이 만들어졌고요. 남원에서는 청문리 환상과 청문출도 운하감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백제 남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백제의 유림들, 백제 귀족들이 고려 때까지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안마을과 유산을 이런 양원 주방의 석굴입상이 만들어졌던 것을 봅니다.
한편 이제 지방의 백제 불교 사원에서도 백제계 석탑과 불상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강진 월남사진이고 서천 대복사진입니다. 서천 대복사진은 빈 5층 석탑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이 점선 안에 있는 백제 7세기 전반 특유의 고유의 마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진 월남사지에서는 이제 여러 기록에 수덕사에 있던 백제승 해연이 달라상사, 여기는 월출산을 있는 달라상사에 가서 물렸다라는 게 있고, 그 달라상사가 바로 이 월남사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제와 연관이 있는 곳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서 고려 때 백제의 석탑과 석굴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고려시대 때의 공들이고, 빨간색 점들은 백제 때 만들어졌던 불상과 석탑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점을 찍어보면 얼추 비슷한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백제 부흥운동이 주로 펼쳐졌던 곳이 바로 이 충청 남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곳입니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거의 백제 부흥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백제 불교 미스품의 공포도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를 중첩시켜보면 아마도 이런 고려 때 백제 유민들이 계속해서 뿌리는 백제에 대해서 동경하고 있던, 소위 백제 기소의식이 강했던 유민들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뿌리내고 살고 있었으면서 후백제를 거치면서 자각하게 되고, 그런 자각하면서 고려 때 백제의 석탑과 불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지역에서는 이러한 백제 불상, 소위 백제계 불상, 백제 복고 양식의 불상과 석탑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라라고 하는, 통신라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신라의 어떤 전통적 불상을 재현하고자 하는 불상들이 또 고려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정읍 남봉리 석굴 불상과 정읍 후지리 석조 비로자나루 좌상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게, 이 머리 자체도 없어진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깎아서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정읍 후지리 남봉리 석굴 입상은 719년에 만들어진 경주 감산사지 석조 아미타불 입상과도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이 같아 보이세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모습이 완전히 시대가 달라서, 그 만든 지역이 달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한 손을 들고 한 손을 내리고 있는 이러한 손 모양이 비슷하고요. 또 좌우 이렇게 U자형으로 내려오다가 양 무릎 사이에서 갈라져서 옷주름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경주 아미타 삼정석굴 같은 모습은 금동굴로도, 이런 남봉리 석굴입상 같은 것은 금동굴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남봉리 석굴입상은 이러한 통일신라 시대 8세기, 9세기에 거치면서 많이 만들어졌던 입상이면서 이러한 형태의 불상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재현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신라의 인물 혹은 외제의 소문 이렇게 인식했던 게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읍 남봉리에는 앞서 보셨던 은선일 석탑과는 다른 모습의 석탑도 보입니다. 정읍 남봉리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기단이 2단으로 되어 있고요. 5층입니다만 낮은 낮은 여러 단의 어깨받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지붕돌, 어깨는 지붕입니다. 지붕돌이 좀 두툼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석가탑이라고 하는 신라의 일반적인 석탑을 계승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남봉리의 석불과 석탑을 만든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신라의 전통적인 양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이런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모습을 한 불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제 전형적인 항마 촉지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보리수 아래에서 이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막 깨달았을 때 악기가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너의 깨달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죠. 석가모니가 위에 있던 오른손을 무릎 위에 하고 손가락을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에게 나의 깨달음을 증명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런 항마 촉행을 하면서 그리고 부채꼴 모양 부채살처럼 펼쳐져 있는 옷자락이 양 무릎 사이에 있는 이런 모습의 불상이 이 석굴암 본존불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라 사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고려 초까지, 고려 전까지도 이어지는데요. 10세기 초 합천 청량사 석굴자상, 또 중엽의 하남 화사창동 철부자상, 돌이든 철이든 가리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의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아쉽게도 이제 정읍 지역에서는 이런 불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읍 후지리 석조 비로자나무 같은 경우는 9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 사회에서 매우 많이 만들어진 비로자나무, 비로자나무이 다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로자나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 자체의 존재이고, 그래서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66년 지리산 산청내원사 영문에는 성남왕사로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석조 비로자나무이 가장 오래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왼손은 엄지를 곧게 펴서 한마디를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가슴에 대고 있는 것이 직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9세기 후반 이런 장 보리사 철조 비로자나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 비로자나무 같은 여러 이제 비로자나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읍 후지리 석굴일상은 이러한 통신라 9세기 후반 유행했던 비로자나무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제 정읍 왕제동에도 이제 석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은 갓을 쓰고 있죠. 외워보면 이 불상은 다른 불상, 앞서 보셨던 불상하고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그냥 돌기둥 같은 느낌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불상들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혹은 12세기 초까지 주로 만들어졌던,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이런 버석불, 거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12세기가 되면 12세기 중엽이 되면 괴산 미륵리 석불입상 같은 완전히 뭐 돌기둥, 몸체는 돌기둥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지만 얼굴은 이것도 사실감을 보여주는 그런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정읍 망제동 석불입상도 그러한 계통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정예사 석조보살입상인데요. 이것도 같은 그런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읍 지역에서는 정읍 미륵사 석불입상, 또 무성리 석불입상처럼 커다란 바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한 것들은 암석신앙 혹은 비보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불상으로 보입니다. 또 정읍 이반면에도 이제 석불입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시대를 어느 시기라고 뭐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려나 혹은 조선 시대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이제 정읍 지역의 불상 여러 곳을 좀 통해서 정읍의 불교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정읍 지역민들이 어떤 인식, 그 백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손을 한 손을 올리고 한 손을 내리고 있는 모습,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올리고 있는 것은 시무의, 내리고 있는 것은 여원이라고 하는데요. 올리고 있는 손 모양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뭐 아이들이 뭔가를 물고 있을 때 괜찮아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펴서 내리고 있는 모습은 여원이라고 하는데,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전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족들과 그 사람들은 불성대는 불교 신앙에서 만들었다 치고, 하던 어떤 소원을 빈다는 측면에서 강한 백대를 그림하는 그런 영혼에서 합들을 하셨구나, 많이 만들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충분히 좋은 의미이신 것 같고요. 다만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탑, 그런 이렇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무덤을 대신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사리가 봉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승려들의 탑과 불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는 절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백제 때, 그리고 신라 때는 무조건 지켜졌던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려 때가 되면 신라 말에 조선이 주창했던 풍수 비보사상, 그러니까 절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세의 나쁜 점을 빼내고 좋은 점을 북돋아준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평온해지고 전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 것이 이제 고려의 왕건입니다. 그랬던 만큼 고려 때는 그런 국가 비보 사상에 의해서 하나의 사찰 안에서 불탑이 아니라 불탑 그 자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뜬금없는 곳, 예를 들어서 산속 깊은 곳에 불상 탑이 있다 이러면
그러한 의심을 있고 비보사상 이게 뭔가 좀 지세를 억누르거나 복돋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탑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뭐 염원을 소원을 빌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뭐랄까요 일반적 신앙 유래일 뿐이고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제 부흥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지역민의 안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 특히 비보사상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염원을 빌기 위해서 활용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